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달려온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제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16일 그 포럼 시작을 해서 그 오늘 그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그 첫날 그 신정부 탄소 중립 정책 주제 1에서 출발해서 지금 마지막 폐기물 이슈와 포장산업계 자원순환 활동 마지막 패널 토인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와서 하루 종일 이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패키징 포럼에서 순환 경제라는 개념,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을 그 타이틀로 적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매주 미국 해양환경청에서 전 세계 탄소 농도를 공개를 합니다. 제가 그 모니터링을 했더니 올해 22년 6월 26일 날 417.44 ppm이었습니다. 약 3개월이 흐르고 나서 417.81, 한 0.4 ppm이 증가됐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전 세계의 어떤 유수 국가들이 다 선언한 상태고요. 근데 2050년에 이 타깃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사실 2050년에 왜 2050년일까? 2030년이 만들까? 2070년이 만들까?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 농도의 증가를 역산했더니 하루에 그 탄소 농도 증가의 ppm을 역산해서 계산했더니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역치라고 합니까? 한계치가 450 ppm이랍니다. 지금 현재 417.8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32 ppm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역산하게 되면 2050년이면 달성이 됩니다. 달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좋은 개념이지만 450까지 도달하게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 기후변화를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원순환 경제란 개념은 저희 지금 이 주제에서는 순환 경제라고 했지만 자원순환 경제란 개념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자원순환 경제란 개념은 이 지구라는 시스템은 크게 이분화시키면 자연계와 경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경제계가 유지되기 위해선 반드시 자연계의 천연자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100이라는 천연자원을 채취해서 경제계에 투입하게 되면 경제계 내에서 볼펜이 되기도 하고 핸드폰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옷이 되기도 하고 경제계 내에서 머물다 가장 마지막 단계에선 폐기물이 됩니다. 그 폐기물이 천연자원 100이 경제계에 투입되고 나면 경제계에서 돌다가 최종적으로 폐기물 100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원순환 경제라는 개념은 단순히 말씀드리면 천연계에서 채취하는 이 천연자원 100이 경제계에 투입이 됐을 때 경제계 내에서 가능하면 폐기물로 나오지 말고 순환하면서 영원히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가장 길게 머물렀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자원순환 개념 자체가 이렇게 정립이 된 상태인데 자원순환 경제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 경제로 흘러가지 않게 되면 탄소 중립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패널 토의인데 마지막 패널 토의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같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 플로어 쪽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먼저 받고 이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 쪽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 플로어지 질문이 없으시면 사실은 지금 포장 용기도 뭐 종이도 있고 플라스틱 있지만 사실은 플라스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이 정부 합동으로 올해 10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은 지금 내일 14시에 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산자부, 중기부, 국토부, 환경부 모여서 이 탈플라스틱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저도 참석을 합니다. 안건은 첫 번째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이행 점검 체계 마련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 플라스틱 오염 국제 협약 대응 범부처 TF 운영 계획 등 논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탈플라스틱 대책은 2025년까지 현재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이 감축 수단으로서는 첫 번째, 대체 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일회용품 부분. 두 번째는 온전한 재활용. 온전한 재활용은 재활용 쉬운 제품 설계, 즉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 고려해서 EPR처럼 재활용 고려해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세 번째로는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어떤 책무 이행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우리 생활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10월 24일부터 우리 일회용품 있죠, 일회용품. 일회용품이 예를 들어서 비닐봉투 같은 경우 과거 우리 무상 판매 금지에서 11월 24일 이후는 사용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합성 수지 젤 응원용품, 우리 체육시설에서 응원하는 응원용품, 이 부분도 무상 판매 금지에서 사용 금지가 됩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관련 부분은 여러분 아시겠죠? 태평양의 한반도 15배 크기의 플라스틱 섬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대서양의 한반도 5배. 이건 저희가 물론 지금 현재 시대는 저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지나서 현재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다양한 환경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탈플라스틱 부분은 우리가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질문 준비되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은. 네. 예, 뭐 질문이라기보다 뭐 같이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패널에서는 이제 국립환경과학원과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장준 본부장님하고 박인호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 유용기 협회라든가 업체 입장에서 이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배달 용기, 테이크아웃 용기가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는 걸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또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제 다를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몇 가지 분야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근데 이제 관련되는 통계들이 조금 더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믿을 만한 통계가 없으니까 이 통계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된다. 정부나 업계나 동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현황들에 대해서 관련되는 업체나 협회에서 관련되는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또 긍정적인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그 1000만 톤 중에서 14만 1000톤인가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이 1몇 퍼센트라 그랬던가요? 하여튼 그런 정도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게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제 숫자로서 전체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이게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도 이제 이게 생활계 폐기물이 아닌 것이 한 60%가 되고, 또 생활계 폐기물이 한 40% 정도가 되고, 그 중에 또 이제 생활계 폐기물 중에서도 이 실질적으로 페트라든가 이렇게 이제 단열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재활용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배달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잘 된다고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하셨는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재활용을 뭘 갖고 재활용이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컨대 물질 재활용이라든가 화학적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따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배달 용기라든가 테이크아웃 용기 같은 경우에는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재활용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경제성과 기술성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지만 재활용이 잘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거기에 이물질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묻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분리 배출 지침에 의해서도 그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분리 배출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게 환경부 지침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테이크아웃 용기라든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티커도 붙어 있고 음식물도 묻어 있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고품질로서 혹은 또 이제 물질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그 정욱 본부장님이라든 강인호 대표이사님이 이제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어떻게 내 말이 맞다 또 이제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 말이 맞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더 논의를 통해서 점점점 이제 그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좀 더 같이 노력하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 뭐 질문은 아니지만 혹시 강인호 대표 이사님이나 장욱 본부장님 혹시 추가해서 그 플로티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 가능합니다. 조금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생산량이 전체 포지션에 비해서 좀 작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한다기보다는 이 플라스틱 생산하는 그 자체가 사실 어떤 원재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즉 이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소비함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업계에서도 문제를 갖다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량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뭐 공정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이라든지 뭐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갖다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업계도 최소한 그 환경을 갖다가 보호하는 곳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여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저희가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강인호 대표사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분리배출했을 때 재활용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문제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협회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소비자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되는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관련된 보고서에는 이런 현황이 있으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쓴 게 아니거든요. 오해의 소지는 업계를 말씀드리고요. 재활용이 잘 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잘 되고 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근거 자료를 지금부터 만들고 싶다라는 입장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그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솔제지의 조성민 상무님, 우선 고기능성 종이 패키징 자원순환성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마워 표시를 했고요. 아울러서 종이팩 재활용 설비 투자를 위해서 뭐 해리공정, 정성공정, 농축공정을 거치면서 이 폐수가 대량 발생하게 되는데 이 폐수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한솔제지의 노력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공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물질은 이제 사실상 지금 열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지 공정에서 필요한 그런 스팀이나 그런 거를 생산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폐수는 폐수 배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금 이거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대전 공장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지금 공단에 위치를 해서 이제 종말 폐수 처리장을 통해서 기준에 맞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립환경과학원의 황동건 연구원님께 질문인데 지금 우리 플라스틱
문제와 미세 플라스틱 관련 부분은 뗄래 뗄 수 없는데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현재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집중 그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금 현재 미세 플라스틱 집중 연구팀이라고 이제 명칭은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1년에 분기별 한 번씩 그 과학원 내 연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분석 방법이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시험 기준도 없고 KS라든가 ISO도 일부 나와 있지만 현재 MP 수준이거나 이제 막 도입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표준화시킬 수 있는지 물 쪽이랑 혹은 폐기물 쪽, 토양 쪽, 대기 쪽에서 전 처리만 좀 다를 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를 센다든가 아니면 저희 그 농도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번 한 4월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17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중에 직접 수행하는 과제가 한 8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용역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고 이게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현재로서는 기기 업체들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분석 전문 기관들에서 이 분석료에 있어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한 건 분석하는데 싸면 100만 원, 좀 과하면 그거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분석 방법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좀 높다고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엔디렉션의 강인호 대표님, 우리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 그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용기의 중량 감량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기의 중량을 감소시켰을 때 혹시 뭐 식품 신선도라든가 이런 이 식품 자체의 신선도 유지에 특별한 뭐 영향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곤란하긴 한데,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래서 규격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감량했을 때도 문제가 없이 하는 거고요.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보였을 때 맛있게 안 보이게끔 하는 것 때문에 하얀색 용기를 쓴다는 게 아니라 유색 용기가 생기거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음식을 당겼을 때 이게 용기 때문에 맛없게 보이거나 하게끔 하는 건 안 되는 것 때문에 유색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인식을 개선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때문에 기름기가 많거나 빨간 게 묻어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걸 숨기려고 검은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피해가더라도 만약에 실제로 분리배출됐을 때 훨씬 더 재활용이 잘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규격은 제가 알기로는 표준화를 하고 문제없게끔 만드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배달 용기, 테이크아웃 용기 20% 감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품질 저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반을 하고, 운반할 때 이제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툴을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뜨거운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탕용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두께를 얇게 했을 때 과연 문제점이 없겠느냐, 많은 업체들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이걸 갖다 또 하지도 않고, 업체에서도 그렇고 판매 업체에서도 그렇고 이게 품질이 떨어질 게 뻔한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의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그 샘플을 내면서 사실 좀 그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뭐 강도 테스트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뚜껑을 덮었을 때 어느 정도 흐르는지 뭐 누유 테스트든지 이런 부분들 갖다 좀 진행을 같이 해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정립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다른 외부 지금 연구원하고 같이 한번 테스트를 갖다 항목을 저희도 조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한솔 그 제지에서 그 우리 복합화된 종이 소재,
복합화된 종이 소재 그 재활용 관련해서는 실제로 뭐 설비 투자를 해서 그 필름 제거라든가 아니면 미세 비닐 제거, 뭐 세척, 농축에서 이 복합화된 재질의 어떤 종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 투자 또는 어떤 비용 투자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 그 재활용했을 때 어떤 비용과 그렇지 않고 재활용이 아닌 그 순수한 원료를 가지고 이런 복합화된 어떤 종이 재질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한 예가 있나요? 그런 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적은 없는데요. 이 그 프로젝트가 발단이 된 배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그 고품질의 그 재생 원료에 대한 니즈가 이제 ESG나 이런 트렌드가 들어서면서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로 종이류로 한국에서 많이 배출되는 그런 골판지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재생지의 원료로 사용되기에는 너무 강도라든지 백색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 재생 원료에 대한 니즈를 해외에서 아주 엄선된 그 재생 원료로 만들어진 재생 펄프를 고가에 수입을 해와서 한솔에서 그거를 원료로 투입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거를 이제 종이팩 같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품질 재생 펄프를 해외에서 사오는 거 대비 종이팩을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재활용을 해서 사용하다는 게 당연히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했기에 이 투자가 시작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끼리 뭐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인 교수님. 네. 네. 황동견 연구관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는 플라스틱, 그다음에 어제 오늘 많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어떤 리듀스부터 시작해서 재활용 많이 의논을 했는데 아까 발표하신 게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스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적으로나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스몰 사이즈 플라스틱이나 마이크로 플라스틱스를 발생을 좀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뭐 걷어들일 수 있고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지금 있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다의 부표 같은 거가 파도에 계속 부서져서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쪽에 지금 어떤 그 규제를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예.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스킵한 자료가 몇 개 있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조치에 있어서는 이제 그 1차 마이크로 비드라고 했던 화장품이라든가 뭐 우리 치약이라든가 샴푸라든가 바디 스크럽 이런 거에 들어갔던 것들은 이미 법적으로 금지한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커다란 플라스틱에서 뭐 어떤 물리적 영향으로 혹은 뭐 자연적 영향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파편화되면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부표일 경우에는 저희가 EPR 시스템, EPR 제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긴발장이라든가 바다 부표에 대해서는 생산할 때 EPR 제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제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더 노출되는 뭐 제품이라든가 종류가 있으면 아마도 그렇게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혹시 주최 측에서 혹시 플로어 질문하신 분한테 특별한 선물 같은 거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남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이 주인공인데 다음 그 내년 포럼에서는 그 마지막에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숨겨둔 어떤 그 선물 같은 거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포럼에 발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채팅창을 통해 들어온 질문 하나 다시 드리고 그 플로어로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게 곽인호 대표이사나 장욱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2020년 기준 21억 개 포장 배달 용기가 발생되었답니다. 그리고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2018년 5조 3천억 원, 2019년 9조 7천억 원, 2020년 17조 3천억 원. 이게 아마 20년은 코비드 19 때문에 아마 이런 배달 관련해서 서비스 거래액이 는 것 같은데 이런 배달 음식 증가에 따라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배달 쓰레기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질문은 특히 배달 용기는 오염도가 높아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업계나 이런 어떤 포장 용기 협회에서는 주로 이제 국가적인 인센티브 또는 분담금이나 부담금 이런 감면 등을 통해서 그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업계 자체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소개를 시켜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주제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스스로 20%를 더 감량을 해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겠다고 먼저 좀 제안을 또 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사용이라든지 해서 화석 원료에 대한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어떤 그 폐기물이라든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 감량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사실 큰 어려움입니다. 이게 매출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품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판매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를 먼저 감량하겠다고 환경부에다 제안했던 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뭐 이제 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업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3분 남았는데 플로에서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고온 투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지오센트릭의 이종입니다. 이거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냥 제 의견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자장님께서 요 패널 시작하시면서 탈플라스틱 정책을 뭐 이번 주인가 뭐 어디 홍수통제에서 하신다고 하면서 저희가 2025년까지 뭐 20% 감량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제 생각 좀 말씀드리고 일단 탈플라스틱 정책이란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어제 오늘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는 얘기로 가면은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더 해석을 하면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결국에는 어디 뭐 바다로 흘러가든 어디 뭐 산으로 가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경에 해롭게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막는 뭐 폐기물을 줄이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로 플라스틱이 아니라 제로 웨이스트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책으로 뭐 응원봉을 안 쓰게 하고 뭐 우산에 그 비닐 그걸 안 쓰게 하고 그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약간 보여주기식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좀 체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재활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수거 선별 체계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잘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모아진 플라스틱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고품질로 재활용을 해서 여기 많은 브랜드 오너들하고 중간에 이제 가공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원하는 품질로 이거를 계속 뭐 좋은 품질로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이게 선순환으로 유지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훨씬 의미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제 의견을 약간 섞어서 말씀드리면서
혹시 뭐 좌장님이나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요. 2025년까지 폐 플라스틱 발생량을 20%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패널 토의 조진 시간이 다 됐고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89번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입니다. 순환경제 완성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요. 탄소 중립사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은 탄소 중립사회든 자원순환 경제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같이 토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패널 토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과 연자분들의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